상견례 날 엄마 보자마자 오줌 지린 예비시모.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 앞으로 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처음 뱉은 말이 축하한다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좀 바쁜 사람이라서 용건만 간단히 하자. 그 싸늘한 목소리랑 얼음장 같던 눈빛. 그때까지 완벽했던 제 세상에 첫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제게는 3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건설회사를 크게 하셔서 흔히 말하는 재벌 2세였는데 그런 티 하나도 안 내고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저희 엄마가 시장 한쪽에서 조그맣게 떡볶이 가게를 하시거든요. 그걸 보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면서 저희 가게 단골이 됐지 뭐예요. 매일같이 가게 마감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무거운 짐 들어주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에 반지를 껴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매일 어머님 떡볶이 먹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혼자 저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한테 드디어 번듯한 사위를 보여드릴 수 있겠구나 싶어서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는 상대방 집안이 너무 대단하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남자친구 사랑만 믿고 용기를 내었고 그리고 드디어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날이 됐어요. 약속 장소가 최고급 호텔 라운지였는데 어색한 명품 가방 하나 들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괜히 위축되는 거 있죠. 묵직하게 깔리는 피아노 소리에 서늘한 공기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잠시 후에 저쪽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리더니 어떤 분이 걸어오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쩜 그렇게 빈틈이 없는지 진한 향수 냄새에 사람을 쫙 훑어보는 눈빛까지. 딱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모님이었어요. 아들이랑은 눈인사만 쓱 하더니 제 앞에 딱 앉아서는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좀 바쁜 사람이라서 용건만 간단히 하자. 아니, 오늘 처음 뵙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남자친구가 옆에서 당황해서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예비 시모 눈은 저한테 딱 고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가씨네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라고? 아, 저희 어머니 시장에서 작은 분식 가게 하고 계세요. 분식 가게. 아, 떡볶이 같은 거 파는데. 어머, 흐흐흐. 입을 가리고 웃는데 눈은 하나도 안 웃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람을 깔보는 듯한 빛이 싹 스치는데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찻잔을 드는 그 손가락마저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사람 자체는 잘 본 것 같은데 집안 보는 눈은 아직 없나 봐.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뒤탈이 없는 건데 근본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 근본이요. 와, 그 한마디가 진짜 가슴에 콕 박히는 거 있죠. 평생 정직하게 장사하면서 저 키워오신 우리 엄마의 인생이 근본 없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무시당해 버린 거잖아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시끄러워. 넌 좀 빠져 있어. 어른이 얘기하잖니. 아들을 한마디로 딱 자르더니 다시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꼭 네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더는 얘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고 당장이라도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물러나면 우리 엄마를 정말 무시하는 꼴이 될까봐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한 시간이 지나고 예비 시모는 가방을 챙겨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일단 너희 고집은 못 꺾을 것 같으니 양가 어른들끼리 얼굴은 한번 보자. 근데 명심해. 오늘 일은 시작에 불과하니까.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서는데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시작에 불과하다는 그 목소리만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마지못해 상견례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오히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렇게 운명의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그게 허락이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제 평화로운 일상을 깨부술 2차 전쟁을 시작하자는 일종의 선전포고였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이상하게 밤새 잠을 설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엄마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으셨어요.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사돈될 분들께 흠잡힐까봐 몇 번이고 옷매무새를 만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는데 괜히 코끝이 찡해졌어요.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밥만 먹고 온다고 생각해. 제가 애써 웃으며 말하자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한번 꾹 잡아주셨어요.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당일 저는 혹시라도 늦을까봐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의 독립된 방이었는데 혼자 앉아 있자니 심장이 쿵쾅거리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고 10분쯤 지났을까 예비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친이 들어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이른 시간이었죠. 예비 시모는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비 시부는 생각보다 평범한 인상이었는데 말이 없고 무뚝뚝해 보였죠. 문제는 역시나 예비 시모였어요. 어머, 혼자 와 있네. 사부인은 아직이신가 봐. 마치 저희 엄마가 늦는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곧 오실 거예요. 제가 워낙 긴장해서 좀 많이 서둘러서요. 장사하는 사람은 시간 약속 개념이 좀 흐리다더니 첫 만남부터 어른들을 기다리게 하는 게 요즘 예의인가 보지? 기가 막혔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멀쩡히 제 시간에 맞춰 오고 있는 사람을 단지 자기보다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만으로 지각쟁이 취급을 하는 그 신보가 정말 고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이라도 하려던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방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종업원의 안내를 받으며 엄마가 들어오셨습니다. 약속 시간 전이었어요. 엄마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운 모습이었어요. 엄마, 이쪽은.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소개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건요. 맞은편에 앉아 고고하게 찻잔을 들고 있던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서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들이 걱정하며 묻는 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예비 시모의 동공은 완전히 풀린 채 오직 저희 엄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그러더니 손에서 힘이 풀렸는지 들고 있던 찻잔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실크 치마 한가운데로 뜨거운 찬물과 함께 노란 액체가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순식간에 지독한 냄새가 퍼졌고요. 네, 맞아요. 그 오만하고 고고하던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린 거였어요.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침묵만 지키던 예비 시부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정적이 흐르는 방 안에는 예비 시모의 가쁜 숨소리와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졌어요. 상견례는 그대로 아수라장이 됐어요. 예비 시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그저 이 끔찍한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부축을 받으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엉망이 된 테이블 앞에 저와 엄마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엄마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오늘 벌어진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엄마의 얼굴을 보니 차마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냥 놀란 게 아니었어요. 창밖을 보는 엄마의 눈빛에는 아주 오래된 슬픔과 체념 같은 게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공포에 질린 얼굴,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엄마의 슬픈 눈빛. 두 장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바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그냥 결혼 반대가 아니구나. 우리 엄마의 과거에 저 여자가 저렇게 벌벌 떨며 무너질 만큼 무섭고 지독한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그리고 저는 그 비밀을 반드시 제 손으로 밝혀내야겠다고 바로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정말이지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남자친구는 계속 전화를 해서는 자기 엄마 대신 사과를 했죠. 정말 미안해, 자기야. 엄마가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급체를 심하게 했나 봐. 원래 그런 분 아닌데. 기가 막혔지만 저는 남자친구를 봐서 그냥 모른 척 넘어갔어요. 급체한 사람이 소변을 지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그걸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의 본색은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나더라고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받자마자 귀에 익은 싸늘한 목소리가 들렸죠. 예비 시모였습니다. 다짜고짜 저보고 호텔 카페로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대답도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이건 뭐 안 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약속 장소에 가보니 예비 시모가 창가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앞에 놓인 건 커피가 아니라 두툼한 돈 봉투였습니다. 앉아라. 시간 없으니까 바로 본론만 얘기할게. 이게 뭔데요? 보면 몰라.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는 값이다. 이 정도면 네가 운영한다는 그 구멍가게 같은 공방도 정리하고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시는 네 어머니 가게도 번듯하게 차려드릴 수 있을 거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자기 아들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의 정직한 땀방울까지 돈으로 모욕하는 거잖아요. 이 여자 정말 상상 이상이구나. 사람을 이렇게까지 짓밟을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아무 말 없이 봉투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부족하니? 얼마면 되겠어? 말만 해. 이런 상스러운 집안이랑 엮여서 우리 집안 꼴 우스워지느니 차라리 돈으로 똥 치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히니까. 똥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만 이성의 끈이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 돈 봉투를 예비 시모 쪽으로 쓱 밀어냈어요. 그 돈은 사모님 병원비에 보태 쓰세요. 지난번에 보니까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던데 남의 집안 걱정할 때가 아니신 것 같아서요. 제 말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시뻘게 달아오르더군요. 분노로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꼭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누굴 가르쳐? 좋아. 돈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오늘 내 제안을 거절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예비 시모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부터 엄마 가게 주변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대놓고 뭘 하지는 않는데 가게를 빤히 쳐다보면서 저희를 위협하는 거 있죠. 겁을 먹은 단골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겼고 엄마는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불안에 떠셨습니다. 심지어는 제 공방에 갑자기 구청 직원이 나오더니 소방시설이니 위생이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며 영업 정지를 시킬 것처럼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다며 제 편을 들어줬지만 솔직히 그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제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저 여자를 막아야 했어요. 정면으로 싸워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 판을 뒤집으려면
저 여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날 상견례 자리. 공포에 질려 무너져 내리던 예비시모와 그 옆에서 침묵을 지키던 예비시부. 어쩌면 그분은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날의 지옥 같던 상견례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모두가 경악하고 당황할 때 유일하게 다른 표정을 짓고 있던 한 사람. 네, 바로 예비시부였어요. 저는 이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그분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수첩에 적어두었던 남자친구의 회사 번호를 찾아내었고 떨리는 손으로 예비시부의 사무실 직통 번호를 눌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딱딱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집무실입니다.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최 실장님과 결혼을 약속한 사람입니다. 회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비서는 잠시 말이 없더니 저보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1분 정도 지났을까요? 제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수화기 너머로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 들려왔어요. 내일 오후 2시 인사동 찻집 묵향으로 오시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바로 거절당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만나주겠다니 심장이 발끝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죠.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찻집으로 향했어요. 낡은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방 안에는 묵직한 치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예비 시부는 제가 들어서기 전부터 혼자 앉아 창밖을 보고 있더라고요. 상견례 때와는 다르게 아주 평범한 쥐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더 쓸쓸해 보였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그는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무슨 배짱으로 나를 보자고 한 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부 다 말씀드렸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불러내 돈으로 모욕했던 일 그리고 엄마 가게에 사람들을 보내 겁을 주고 있는 일까지요. 제 얘기를 듣는 내내 그는 아무 표정 변화 없이 차만 마셨어요. 역시 이 사람도 아내랑 똑같은 건가? 실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그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하더군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내 아내를 말려달라고? 그건 나도 못해. 평생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아니요, 그런 부탁드리려고 온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고 싶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상견례 날 왜 그러셨던 건가요? 사모님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회장님은 마치 저희 엄마를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았어요. 맞죠? 제 말에 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방 안에는 찬물 따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끝이야. 뭐라도 알아내야 해.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돌아가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자네만 다쳐. 그의 목소리는 위협이라기보다는 왠지 모를 체념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저뿐만 아니라 저희 엄마까지 위협받고 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제 절박한 목소리에 무언가 결심한 걸까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슥슥 적어서 제 앞으로 툭 밀어주더군요. 그곳에는 주소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자네 어머니 원래 그런 시장 바닥에 있을 분이 아니었네. 그는 혼잣말처럼 그 말을 중얼거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말게. 이건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라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찻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남아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주소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시장 바닥에 있을 뿐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와 낡은 주소 한 줄. 이것이 바로 예비 시부가 제게 던진 침묵의 힌트였습니다. 그 힌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 있는 마지막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그 주소지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찍어보니 차로 2시간은 좋게 가야 하는 낯선 시골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공방 문을 닫고 망설임 없이 차를 몰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둘러댔고요.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이었어요. 그리고 주소지가 가리키는 곳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낡은 한옥 한 채였습니다. 녹슨 대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옆에 있는 낮은 돌담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위를 한번 살피고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삐걱거리는 마루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어릴 적에 외갓집에 가본 기억이 없는데 아마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사시던 곳이 아닐까 짐작만 할 뿐이었죠. 엄마는 왜 한 번도 이곳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걸까? 저는 홀린 사람처럼 삐걱거리는 마루를 밟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자개장과 이불 몇 채가 전부였어요. 대체 여기서 뭘 찾아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한참을 뒤지다가 거의 포기할 때쯤에 문득 장판 한쪽 구석이 살짝 들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판을 걷어내 보니 네모난 모양으로 뜯어낸 마룻바닥에 흔적이 보였어요. 손톱이 부러져라 틈을 비집어 마룻장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보이더군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낡은 편지 몇 통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드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사진 속에는 제 기억 속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너무나도 맑고 예쁘게 웃고 있는 20살의 우리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지금의 예비 시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사진의 오른쪽 귀퉁이가 마치 누가 일부러 북 찢어낸 것처럼 거칠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밑에 깔려있던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어요. 편지지를 펼치자 아주 익숙한 또박또박 신경질적으로 눌러쓴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비 시무가 썼을 것 같았어요.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제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서 남의 약혼자를 넘봐? 조용히 사라지라고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훔친 시계 경찰서에 넘기기 전에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다시 한번 내 눈에 띄거나 내 약혼자 주위를 맴돌면 그땐 도둑년으로 감방에 쳐넣고 내 인생을 전부 망가뜨려 버릴 테니까. 훔친 시계, 도둑년, 감방.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상견례 날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던 예비 시모의 얼굴, 원래 시장 바닥에 있을 뿐이 아니었다던 예비 시부의 한숨, 가리고 찢어진 사진과 악의로 가득 찬 협박 편지까지. 이건 그냥 비련의 첫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 여자가 자기 남자의 마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한 여자의 인생을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씌워 무참히 짓밟아버린 추악하고 잔인한 범죄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찢어진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 이게 바로 40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우리 엄마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범죄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가방 깊숙이 챙겼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엄마에게 직접 들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방 속에 든 낡은 사진과 편지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 어떻게 엄마한테 꺼내야 할지, 이걸 보고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지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혔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온 엄마와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그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엄마 앞에 놓았어요. 사진을 본 엄마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수십 년을 억지로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걸까요? 엄마의 어깨가, 늘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엄마의 어깨가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엄마는 대답 대신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저는 이어서 그 아기에 찬 협박 편지까지 꺼내놓았습니다. 편지를 본 엄마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꾹꾹 눌러 담아왔던 한이 마른 강물처럼 터져나와 멈추질 않았어요. 한참을 우시던 엄마는 드디어 제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예비 시부는 엄마의 첫사랑이었고 엄마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시부에게는 집안끼리 정한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비 시모였던 거죠. 질투와 소유욕에 눈이 먼 예비 시모는 사람을 시켜 엄마를 뒷조사하고 괴롭히기 시작했대요. 그래도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내가 어리석었던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엄마를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명품 시계 하나를 잃어버렸다며 엄마를 도둑으로 몰았대요. 물론 엄마는 결백했지만 예비 시모는 이미 사람들을 매수해 엄마의 가방에서 그 시계가 나오도록 손을 써놓은 뒤였어요. 그 여자가 내 가방에 몰래 시계를 넣어놓고는 온 동네 방네 나를 남의 약혼자나 꼬시는 도둑년으로 만들었어. 그날 이후로 난 아무도 못 믿게 됐고 고향에서도 도망치듯 나와야 했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평생을 그런 끔찍한 상처와 누명을 안고 홀로 저를 키우며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제가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공방일을 도와주는 회계사 언니였습니다. 영영 씨, 큰일 났어요. 갑자기 구청이랑 세무서에서 동시에 조사가 나왔는데 무슨 표적 감사 같은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영업 정지해야 할지도 몰라요. 영업 정지라고? 내 모든 것이 담긴 공방인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예비 시모가 말했던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계사 언니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잠긴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자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랑 안 헤어지면 나한테 있는 회사 지분 전부 회수하고 내쫓겠다고 하셔.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힘없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제 돈줄을 끊고 제 사랑을 끊고 제 사회생활까지 완전히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방이 벽으로 꽉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서러운 울음소리, 머릿속을 맴도는 영업 정지라는 단어, 그리고 곧 끊어질 것 같은 남자친구와의 마지막 통화까지. 제 세상이 바로 그날 밤 소리내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너져 내린 제 세상의 잔해 속에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 여자의 뜻대로 사라져주는 건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엄마의 찢겨나간 인생까지 영원히 외면하는 거라고요.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꾹 잡았습니다. 평생을 숨어 살았던 엄마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분노의 불꽃이 어리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결전을 위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너희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 너희 집으로 갈게. 가서 이 관계를 끝내든 각서를 쓰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였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저녁, 저와 엄마는 예비 시부의 집, 그 거대하고 차가운 성문 앞에 섰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흙먼지만 묻히고 살아온 저희 모녀에게 대리석으로 번쩍이는 그 집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예비 시모와 시부, 그리고 남자친구가 소파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모의 얼굴에는 드디어 성가신 벌레들을 쫓아내게 되었다는 승리감과 경멸이 가득했어요.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됐나 보네. 어디 그 집골로 여길 기어들어와? 마지막으로 돈이라도 구걸하러 온 거야? 그 오만한 목소리에 엄마의 어깨가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의 손을 더 꽉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찢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에요. 40년 전 당신들이 훔쳐간 인생을 되찾으러 왔어요. 사진을 본 예비 시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게 뭔데? 어디서 이런 낡아빠진 쓰레기를 들고 와서 쇼를 하는 거야? 저는 그녀를 무시하고 예비 시부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사진을 본 순간부터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이어서 그 낡은 협박 편지까지 사진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사진, 그리고 이 편지요. 사모님은 모른 척 하셔도 회장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시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예비 시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한참 동안 사진 속 젊은 우리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 한 줄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닫혀있던 그의 입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진수가, 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제 엄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예비 시모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어요. 당신 지금 미쳤어? 저 천한 것의 이름을 어디서 불러? 하지만 예비 시부의 참회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엄마를 향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내게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주는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집의 시작부터가 전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 내 엄마와 나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추악한 거래와 비겁한 침묵 위에 세워진 가짜였어.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어떻게 사람을 사서 엄마에게 도둑 누명을 씌웠는지, 어떻게 협박 편지를 보내 엄마를 동네에서 쫓아냈는지, 그리고 자기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안의 힘과 돈 앞에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했는지를요. 아버지, 그게 무슨... 나는 평생을 이기적인 겁쟁이로 살아왔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 고백을 마친 그는 마지막으로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경멸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왔소. 사랑이 아닌 집착으로 아들을 곁에 두고 아들의 행복마저 돈으로 통제하려 했지. 그리고 이제는 그 죄 없는 아이들에게까지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어? 사람을 시켜 가게를 위협하고 권력을 이용해 앞길을 막고 당신의 그 추악한 악행을 나는 더 이상은 못 참겠소. 그는 서류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끝냅시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 여기서 당신이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한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평생을 바쳐 이뤄낸 그 근본 없는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예비 시모모, 뭐라고요? 이원,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평생을 지배자로 살아왔던 그 여자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된 현실 앞에서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볼 뿐이었고 남편은 이미 마음을 돌린 뒤였죠.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로 그 아들과 남편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여자는 평생을 우아한 사모님으로 살아왔던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바닥을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비명소리가 텅 빈 대리석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모녀는 지옥처럼 변해버린 그 집을 뒤돌아 나왔습니다. 등 뒤로 들려오는 그 여자의 처절한 비명소리는 마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어요. 그 후의 일들은 아주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 여자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알몸으로 쫓겨났다고 해요. 남편이 제공한 법적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위자료는커녕 단 한 푼도 요구할 수 없었어요. 평생을 사모님이라는 갑옷을 입고 살아왔는데 그 갑옷이 벗겨지니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예요. 며칠 뒤 전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서 만났는데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영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죗값을 치르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그를 보니 마음 한쪽이 아려왔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어나. 너 잘못이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사이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았어. 너를 보면 나는 계속 그날의 아픔들이 떠오를 거야. 우리 그냥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자. 사랑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미 깊게 패어버린 상처 위에는 다시 예쁜 꽃을 피울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첫사랑은 아프지만 단호하게 끝이 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전 예비시부가 엄마의 가게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수십 년은 늙어버린 얼굴이었어요. 그는 엄마 앞에 두툼한 돈 봉투가 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영이 어머님, 이걸로는 평생의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래도 부디 이걸로라도 제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그 가방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평생 본 적 없었던 가장 단단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저는 돈이 아니라 제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앞으로도 꿋꿋하게 잘 살아갈 겁니다. 그 순간 허름한 떡볶이 가게의 주인인 우리 엄마가 세상 그 어떤 재벌 사모님보다 더 위대하고 강해 보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아픈 기억이 너무 많은 곳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힘으로 모은 돈과 약간의 대출을 보태 동네에서도 가장 목 좋은 곳에 훨씬 더 크고 깨끗한 가게를 새로 열었어요. 엄마와 딸의 떡볶이라는 간판을 내걸었는데 신기하게도 가게는 하루가 다르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억울하게 중단됐던 제 공방 일도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 흘렀을까요? 제 공방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에게서 미팅 제안이 들어왔어요. 시내의 아주 큰 오피스 빌딩에 입주한 꽤 규모가 있는 회사였죠. 제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며 인테리어 소품 제작을 맡기고 싶다는 연락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회사로 향했습니다. 미팅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나오니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르더라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를 겸 건물 지하에 있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내식당에서 눈에 익은 한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값싼 회색 유니폼을 입고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잠반을 치우고 있는 여자.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그 오만한 사모님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늙고 지쳐 보였고 예전의 그 고고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 순간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여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오만이 아니라 깊은 수치심과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통쾌하다기보다는 그냥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빌딩을 나와 하늘을 보니 유난히 파랗더라고요. 진짜 근본이라는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짓밟히지 않고 자신의 존엄을 지켜내는 꿋꿋한 마음이라는 걸 그 여자는 아마 평생 모르고 살겠죠. 저희 모녀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오늘도 새로 연가게에서 함께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저희에게는 눈물보다 웃을 날이 훨씬 더 많을 거라 확신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